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살펴보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드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과연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지 그걸 살짝 엿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콩 증시가 4%나 상승했어요. 거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위쪽에 뉴스에서 보듯이 홍콩에서 송환법을 폐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동안 홍콩 시위로 인해서 혹시라도 중국이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은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굉장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오늘로서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 증시도 저 영향을 받았는지 마감 때쯤에 조금 올랐거든요. 여튼 저렇게 홍콩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 그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 그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들 중에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경찰들이 있었다. 또 그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시위 진압을 하는 바람에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다. 이런 설이 있어서 진상규명을 좀 촉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참에 홍콩의 대표는 홍콩 사람들이 뽑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한 4가지 정도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홍콩 송환법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시위가 끝난다거나 그래서 완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단은 큰 걸림돌 정도는 하나 제거되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홍콩이 저렇게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홍콩 인근의 선전에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은 세계에서 보는 눈도 워낙 많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이 일국 양제라 해서 한쪽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한쪽은 민주주의가 홍콩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1997년도에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일국 양제를 했지만 멀리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은 저 대만도 아직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홍콩을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상에 남겠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중국이 좀 멀리 보고 대만도 어떻게 협소하려고 한다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홍콩이 무력을 투입해서 진압한다 했을 때 아마 대만 편이 이번 물 건너가는 걸로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여튼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복잡하고 또 저도 그 정도 깊이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었다. 그래서 희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았습니다. 3,500억 원 정도를 팔았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화학, 금융업, 운송장비 이런 업종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워낙 많이 사는 바람에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의 종목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 있는데 추세로 만들어지려면은 아직 좀 더 다른 게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 값이라도 저렇게 시장이 조금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외국인들이 하여튼 끊임없이 팔고 있어요. 저 외국인들이 저렇게 파는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날 샀잖아요. 조금 저렇게 샀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감으로 저렇게 올랐는데 이후에 중국에서 찬물을 또 끼얹어 버렸죠. 찬물을 끼얹은 것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하고 장기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거 협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선을 하게 되면은 곤란할 거다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근데 어제는 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환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그리고 거기 잦아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도 장기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장기전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일단은 우리는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일단 그걸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또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2019년이라 치고요. 내년에 이렇게 20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11월경에 대선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사실은 타결되는 게 좋겠죠. 왜 좋냐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9월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타결이 되게 되면 그게 타결이 된 것이 이제 경제 여러 주체들에게 인식이 되고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타결이 될 때 이 나중에 선거 때쯤 가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의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선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협상이 늦어지게 돼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만약에 정말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상반기 이후에 이때쯤 이렇게 타결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선언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장기전 선언한 마당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완벽한 협상 일단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협상을 한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준비를 하면 올해 중으로 타결이 되든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되어야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선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9월 1일부터 또 상호 관세가 또 좀 더 높이 부과가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 한 70% 정도를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 10월 달 정도가 되면 그 관세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30%까지 높아져요.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연말 되면 세일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연말 되면은 물건을 싸게 팝니다. 재고 정리를 기업에서 한다고 싸게 파는데 만약에 저렇게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들을 고율 관세를 매긴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연 물건을 싸게 팔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연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돼 가지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소비자들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경기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은 물론 뭐 지금도 체감하고 있겠지만 대규모로 사람들의 물건을 이제 사서 하는 그런 시점에 바로 미국 사람들이 이 관세 부과 효과, 무역 전쟁의 이런 영향을 체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완전 타결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해서는 부분적인 뭐 선물 드릴 정도는 있을지 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타결에 대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스몰 딜이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홍콩 악재가 사라졌듯이 주식시장에는 이 악재가 언제 사라질지는 모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잠시만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국이고요. 자, 중국 옆에 베트남이 있고, 자, 미국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됩니다. 우리가 흑자를 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교역이 규모가 큽니다만은 일본은 우리가 적자 내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돈 벌지 우리가 일본 쪽으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튼 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쏘아버리니까 그동안 우리는 일본과 이렇게 중국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일 저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참 우리는 곤란하겠죠. 지금 베트남 같은 나라는 굉장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걸림이 있으니까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이전을 해서 베트남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경쟁이 저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펀드를 든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저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는 베트남이 가장 유명한 유망한 투자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돌입이 되었다 하면 베트남 펀드 드신 분들은 청산 정리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도 너무 의존하고 있고 미국에도 의존하고 있고 굉장히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남방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9일 날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할 때 신남방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저런 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렇게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국에 있던 공장들 우리는 베트남으로 옮겨서 미국으로 계속 수출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쪽으로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잘 안 되면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베트남이 현재 우리 한국에 가진 히든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너무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의존도를 좀 낮추고 또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쪽으로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여튼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있죠. 태국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시아 쪽에 이 국가들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유럽 쪽도 좀 브렉시트 때문에 시끄럽지만 여전히 우리하고 계속 이런 무역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경기가 유럽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우디나 이런 아랍 쪽, 중동 쪽에서 탈석유화 움직임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고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중동 쪽에서 돈을 벌고 또 베트남을 이용해서 우에서 돈을 벌고 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멀리 보고 개척해두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보호무역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질서가 현재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자, 지도를 한번 좀 어색하지만 한번 잠시 그려볼게요. 보면은 자, 이쪽이 아시아 쪽이고 자, 이쪽이 유럽 쪽이고 자, 이쪽이 미국 쪽입니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도 엄청 커죠. 그런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으로 단일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 하나 자체가 뭐 굉장한 시장이고 아시아 쪽은 다 제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저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으로 막 까뭉개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너네 돈 많이 버니까 좀 작게 먹으라고 뭐 쿨이 쳐버리고, 예전에는 뭐 일본도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 먹으니까 플라자 합의 이전에 그때 돈 많이 버니까 플라자 합의 때 후려쳐서 딱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FTA도 저렇게 한다 해놓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저것도 연구 많이 하고 우리도 연구 많이 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해놓고 보다 보니까 한국이 또 돈 잘 버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또 후려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렇게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유무역 하자 했는데 자유무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뭐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아시아 쪽도 단일 EU와 같은 단일 경제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 쪽이 이렇게 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면 미국보다 훨씬 크고 유럽보다 훨씬 크니까 영내 아시아 쪽 국가 내에서는 뭐 자유롭게 지금 현재 유럽연합처럼 거주도 직업도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큰 시장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해서 얻을 걸 얻는다면 이제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 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 용돈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할 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 쪽하고 이렇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EU처럼 돼 있다면 한국에서 연금 받아서 은퇴 후에는 저 동남아 좀 물가산 지역에 가서 거주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 노령화, 고령화 이렇게 해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 아시아 쪽에 다른 국가들에서 한국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버니까 한국으로 이동해서 살기도 하고, 또 한국이 다른 그쪽 나라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우리나라도 경제도 활력을 띠고 그렇게 해서 뭐 한동안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아시아 쪽도 EU와 같은 저런 단일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여튼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하다가 협상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여튼 중국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시간을 무제한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너무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서멀딜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협상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가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나 싶어요. 하여튼 여튼 외국인들이 저렇게 파는 것을 보고서 이야기가 끝까지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세력 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 이게 외국인들이고, 저 외국인들 봐야죠. 자, 일단 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세력합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 전기전자, 운송장비,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전기전자, 운송장비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잠시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비스업에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조금 궁금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과연 어떤 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가 살펴보면은 지금 세력합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어제 나왔던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강원랜드는 어제 안 봤죠. 강원랜드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강원랜드 보면은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올랐는데 조금 수급적으로 좀 특이하네요. 특이한 게 보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들 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안 팔았어요. 그럼 저때 누가 팔았노?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저 기간이 5월달이니까 지난 몇 달간 판 세력들을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판 세력들은 연기금에서 팔았고요.
좀 더 멀리 봐야 되겠네요. 기간이 좀 되죠. 한 1, 2분기까지 보면 보험, 뭐 금융투자, 은행, 연기금, 기타계 이런 쪽에서 많이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국인들은 사서 거의 최근 1분기 동안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강원랜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세력들은 아직 특별히 사는 건 없는데 오늘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가 만약에 연기금이 그동안 팔았고 뭐 보험도 팔고 금융투자도 좀 팔긴 했는데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내일부터 한동안 강원랜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사는 것들이 보인다면 괜찮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더 지켜보다가 계속 들어온다 싶으면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긴 하네요. 더전 비전은 엄청나게 올랐더라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여튼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현재 그 서비스 업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플래너에도 잠시 한번 봅시다. 자, 플래너에도 잠시 보면은 아침에 시황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에서 악재가 하나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 유럽하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홍콩 호재를 반영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다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상황이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요점으로 정리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는 장중에 하고 또 내일 장 마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악재도 하나씩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상입니다.